안녕하세요. 뭔가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뼈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예프스키의 상처받은 사람들을 읽고 있었는데요. 계속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루 저녁에 걸쳐 그들에게 내 소설을 다 읽어주었다. 우리는 차를 마신 다음 바로 읽기 시작해서 밤 2시까지 앉아 있었다. 노인은 처음엔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도달할 수 없을 만큼 고상한 무언가를, 그 자신은 아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고매할 것이 분명한 그 어떤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진 것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벌어지는 바로 그런 것을 듣게 되었다. 만일 주인공이 위대하거나 흥미있는 인물, 로슬라 블레프나 유리 밀로슬랍스키 같은 역사적 인물이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작고 수줍음을 잘 타며 심지어 단추가 떨어져 버린 제복을 입은 약간 바보 같은 관리에 대해 서술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평범한, 매일 우리가 하는 말과 똑같은 말로 쓰여졌던 것이다. 이상해. 노부인은 니콜라이 세르게이치를 미심쩍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심지어 그녀의 심기가 약간 불편할 때처럼 조금 입술을 내밀었다. 그래, 정말 이런 엉터리 같은 것을 책으로 만들고 또 듣는 수고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그리고 이것에 대해 돈을 지불한단 말이지. 이렇게 그녀의 얼굴에 쓰여 있었다. 나타샤는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모든 신경을 집중하여 열심히 들었고, 내가 모든 낱말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내 입술을 바라보며 자신의 예쁜 입술을 움직였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내가 책 반을 읽기도 전에 나의 청중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안나 안드레이에브나는 나의 주인공들을 진심으로 애처로워하고 순진하게도 불행에 빠진 그를 내가 그녀의 탄성을 통해 느낀 바로는 어떻게든 돕기를 원하면서 진실로 눈물을 흘렸다. 노인은 이미 고매함에 대한 생각을 던져버렸다. 그가 말했다. 작가가 완숙하지 않다는 것은 처음부터 드러났어. 그는 단지 단순한 이야기꾼일 뿐이야. 대신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군. 그리고 무슨 일에 관한 건지 이해가 가고 파악이 돼. 즉 가장 시달림받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역시 사람이고 우리의 형제라는 사실 말이야. 나타샤는 눈물을 흘리며 듣다가 탁자 아래로 내 손을 가만히 그러나 힘있게 쥐었다. 독해가 끝났다. 그녀는 일어섰다. 그녀의 뺨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갑자기 그녀는 나의 손에다 입을 맞추고는 방에서 뛰어나갔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눈길을 교환했다. 저희가 상당히 황홀해하는군. 딸의 행동에 놀란 노인이 중얼거렸다. 상관없어. 이것은 좋은 거야. 좋아. 고결한 감정의 분출이야. 저희는 착한 아이야. 그는 중얼거리면서 흘끗 아내를 바라보았다. 마치 나타샤를 변호하는 동시에 왠지 몰라도 나를 정당화시켜주고 싶은 듯이. 그런데 안나 안드레이에브나는 책을 읽는 동안에 자신이 어떤 흥분에 쌓여 있었고 감동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마치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렇게 황홀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야 하나요? 라고 말하려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나타샤는 곧 명랑해지고 행복감에 충만해서 되돌아왔다. 그녀는 내 곁을 지날 때 몰래 나를 꼬집었다. 노인은 진지하게 내 소설을 평가하는 일에 다시 착수했다. 그러나 그는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을 자제하지 못하고 감정에 휩쓸리고 말았다. 그래 봐냐. 이 친구야. 좋아. 마음에 들었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마음에 들었어. 이것은 고고하지도 웅장하지도 않아. 이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 저기 나한테 모스크바의 해방이 있어. 그것도 모스크바에서 쓰여진 것이야. 그 책에서는 이보게 첫째 줄부터 작가가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그런 반면에 말이지. 봐냐. 자네 책에서 모든 것이 간단하고 납득할 만해. 바로 그 점이 내 마음에 들어. 어쩐지 친숙해. 마치 내가 모든 일을 경험한 것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바에야 고귀한 주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렇지만 나라면 문체를 개선했을 거야.
자네를 칭찬하긴 하네만 문체가 약간 저급하다는 것은 말해두어야겠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 벌써 출판되었지 않아? 혹시 재판 찍을 때 이보게 틀림없이 재판이 나오겠지? 그러면 다시 돈을 받고 정말 자네는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았는가? 이반 페트로비치, 안나 안드레예브나가 말했다. 자네를 보면서도 아직 확실히 믿을 수가 없어. 아, 맙소사. 사람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돈을 쓰지 않는 거람? 자네 아는가, 바냐? 노인이 점점 흥분하며 덧붙였다. 이것은 관직이 아니긴 하지만 분명 일종의 입신이야. 높은 분들도 읽을 거야. 자네는 우리에게 고골이 매년 연금을 받았고 해외로 보내졌다고 말했지. 만일 자네도 그리 된다면, 응? 아직은 너무 이른 건가? 아직 무엇이든 더 써야 하나? 그럼 쓰게나. 가능한 한 빨리. 지금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게. 무엇을 기다리나. 그는 이것을 너무나 확신에 찬 어조로 크나큰 선의를 가지고 말해서 나는 그의 상상을 만류하거나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또는 예를 들면 자네에게 담배값을 주던가. 그렇지. 호의에는 전형이 있지. 사람들이 자네 뒤를 봐주고 싶어 할 거야. 누가 아는가? 자네가 황궁에 들어가게 될지. 그는 왼쪽 눈을 가늘게 떠서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거의 속삭이는 소리로 덧붙였다. 아니야. 황궁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 좀 이를까? 벌써 황궁에? 안나 안드레예브나가 마치 모욕당했을 때처럼 말했다. 조금 있으면 저를 장군으로 승진시키겠군요. 나는 진심으로 웃으며 대답했다. 노인도 또한 웃었다. 그는 대단히 만족스러워했다. 카카, 좀 드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를 위해 저녁상을 차린 나타샤가 생기에 넘쳐 말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웃고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그를 안았다. 멋있는 아버지. 노인은 깊이 감동했다. 그래, 좋아. 내가 정말로 아무런 생각 없이 말했구나. 장군은 그만두고 저녁 먹으러 가자. 아, 그래. 너는 참 다정다감한 아이로구나. 적당한 기회마다 늘 그렇듯이. 그는 발그레해진 나타샤의 볼을 가볍게 두드리곤 이렇게 덧붙였다. 알겠는가, 바냐? 나는 자네에게 호의를 가지고 하는 말일세. 비록 자네가 장군은 아니지만 장군까지는 아직 멀었지. 어쨌든 유명한 인물, 저자지. 요즘엔 작가라고 해요, 아빠. 아니, 저자가 아니냐? 몰랐구나. 그래, 좋아. 작가라고 하지.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야. 물론 자네가 소설을 썼다는 이유로 시종으로 임명되지는 않아. 그런 건 생각할 것도 없어. 그러나 자네는 입신할 수는 있어. 예를 들어 외교관 15가 될 수는 있을 거야. 자네는 외국으로, 이탈리아로, 자네의 건강 회복을 위해 또는 학문의 완성을 위해 파견될 수 있을 거야. 그래, 자네는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거야. 물론 자네로서는 매사에 건실해야 해. 진실한 업적으로 금전과 명예를 얻어야지. 아무렇게나 비호를 통해 얻어서는 안 되는 거야. 또 자문에 빠져서도 안 되지. 이반 페트로비치. 안나 안드레예브나가 웃으며 덧붙였다. 그에게 빨리 훈장을 수여하세요, 아빠. 외교관 15는 말 그대로 외교관 15일 뿐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녀는 다시금 내 손을 꼬집었다. 이 아이는 언제나 나를 놀리는군. 노인은 볼이 달아오르고 두 눈이 별처럼 반짝이는 나타샤를 희열에 가득 차 바라보면서 소리쳤다. 얘들아, 정말로 좀 지나쳤어. 내가 너무 도를 지나쳤군. 나는 언제나 그랬어. 그러나 자네는 아는가? 바냐? 나는 자네를 이렇게 보내. 자네는 우리에게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야. 오, 하나님. 그가 어때야 하는데요, 아빠? 아니야. 그렇게 말하려던 게 아니야. 단지 자네 얼굴이, 그러니까 시인의 얼굴은 전혀 아니지. 자네 아는가? 사람들은 시인들이 창백한 얼굴과 긴 머리, 뭔가를 간직한 눈을 자네 알겠지? 이럴 때 나는 괴테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네. 아바돈나에서 읽은 거야. 그런데 어떤가? 내가 뭔가 좀 또다시 쓸데없는 말을 짓거려댔나? 저 장난꾸러기 좀 봐. 나한테 웃음을 쏟아내잖아. 나는 학자가 아니야. 이 사람아. 나는 느낄 수 있을 뿐이야. 좋아. 얼굴에 대해서는 그만 말하자고. 크게 나쁘지는 않으니까. 자네 얼굴은 아름다워.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 이런 말이 아닌데, 단지 성실하게. 아니야. 성실하라고. 그것이 중요한 거야. 성실하게 살고 자만에 빠지지 마라. 자네 앞길은 창창해. 자신이 일에 성실하게. 이것이 내가 말하려던 바야.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려던 거야. 더없이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나의 모든 자유시간, 매일 밤을 나는 그들과 보냈다. 노인에게 나는 문학세계에 대한, 모든 작가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다. 왠지는 모르지만 그는 갑자기 이것들에 대해 특별한 흥미를 보였다. 심지어 그는 내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준 비평과 비의 글을 읽기 시작했다. 그는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열광적으로 그를 칭찬했고 북방의 수펄에 그를 기고한 그의 논적들에 대해 심히 불쾌해했다. 노부인은 나와 나타샤를 주의 깊게 감시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따라오진 못했다. 중요한 대화는 이미 오갔고 나는 마침내 나타샤가 머리를 숙인 채 반쯤 열린 입으로 거의 속삭이듯 말하는 좋아요란 말을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도 곧 이것을 알아챘다. 그들은 그것을 짐작했고 깊이 생각했다. 안나 안드레예브나는 오래도록 머리를 흔들었다. 야릇한 불안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나를 믿지 않고 있었다. 자네가 성공을 거두는 게 모든 면에서 좋네. 이반 페트로비치,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언젠가 실패가 찾아오거나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하다못해 자네가 어디든 관직에라도 나갔더라면 자네에게 할 말이 있어 봐냐. 노인이 한참 동안 생각한 후에 결연히 말했다. 나도 직접 보면서 관찰했네. 고백하건대 자네와 나타샤가 기쁘기도 하네. 더 무엇을 말하겠는가. 보게. 봐냐. 자네들은 아직 매우 젊어. 그리고 안나 안드레예브나가 오라. 기다려보세. 자네는 재능이, 아주 출중한 재능이 있어. 하지만 사람들이 처음에 외쳤던 것처럼 천재는 아니야. 자네는 단지 재능이 있는 거야. 나는 어제 북방의 수펄에서 자네에 대한 비평을 읽었어. 거기서는 자네에 대해 지나치게 나쁘게 평했더군. 그 잡지란 또 뭐야. 그래, 보게나. 재능이란 것이 은행에 들어있는 돈은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자네들은 가난해. 1년 반 정도, 아니 적어도 1년은 기다려보세. 자네 일이 잘 되고 자신의 길을 확고히 간다면 나타샤는 자네 사람이야. 자네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판단하게. 자네는 진솔한 사람이지. 생각해보게.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 그리고 1년 후 다음과 같이 되었다. 그래, 거의 정확하게 1년이 지났다. 맑은 9월의 어느 날 늦은 저녁, 나는 깊은 병이 든 가슴을 안고 두 노인을 찾았다. 나는 거의 실신할 듯 의자 위로 쓰러졌고 그들은 그런 나를 보면서 몹시 놀랐다. 그러나 그 당시 내가 그들 집 문 앞에 10번이나 갔다가 10번 모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섰을 만큼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던 것은 내 출세가 시원치 못해서도, 아직까지 내가 명성도 돈도 획득하지 못해서도 아니었고, 내가 아직 그 외교관 15라는 것도 못 되었기 때문도, 또 건강회복차 이탈리아로 보내지는 것과는 거리가 먼 처지라는 사실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이 단 1년에 10년을 살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의 나타샤가 그런 1년을 살았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우리 사이에 한없는 공간이 생겼다. 그리고 그때 나는 노인 앞에 앉아서 입을 다문 채 멍청한 손놀림으로 그렇지 않아도 이미 망가진 모자창을 부러뜨렸다. 그리고 나는 앉아서 무엇 때문인지도 모른 채 그저 나타샤가 나올 때를 기다렸다. 내 옷은 볼품없었고 나에게 어울리지도 않았다. 내 얼굴은 여의고 누렇게 변해서 시인과는 거리가 멀었고 내 눈 속에는 언젠가 저 선량한 니콜라이 세르게이치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위대함이라곤 눈꽃만큼도 찾을 수 없었다. 노부인은 꾸밈없이 참으로 지나치게 조급한 연민을 띠고 나를 바라보았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이 하마터면 나타샤의 신랑이 될 뻔했어. 신이여,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떤가 이반 페트로비치, 차를 마시지 않겠나? 사모바르가 책상 위에서 끓고 있었다. 여보게, 그래 어떻게 지냈나? 아픈 것처럼 보이는군. 그녀가 지금도 내 귀에 쟁쟁한 목소리로 애틋하게 물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눈 속에는 다른 걱정이, 그녀의 늙은 남편도 식어가는 찻잔을 앞에 두고 생각에 잠기게만큼 그 걱정이 드러나는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나는 그들이 지금 그들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게 전개되어 버린 발코프스키 공작가의 재판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니콜라이 세르게이치를 병나게 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다른 불쾌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송사의 씨앗이 된 젊은 공작이 5개월 전쯤에 이 흐메네프덴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귀여운 알료샤를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했고 거의 매일 그를 생각했던 노인은 기쁘게 그를 맞았다. 안나 안드레예브나는 바실리에프스코이의 마을을 회상하곤 눈물을 흘렸다. 알료샤는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하고 더 자주 그들을 찾았다. 니콜라이 세르게이치는 성실하고 솔직하고 올곧은 사람으로서 이 방문을 비밀에 붙이려는 모든 예방책에 격분하며 거부했다. 그는 자부심과 긍지로 가득 차 자신의 아들이 다시 이흐메네프 집에 드나든다는 것을 공작이 알아차렸을 때 무엇이라고 할지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공작이 품게 될 바보 같은 의심도 내게 내심 무심해버렸다. 그러나 노인은 자기에게 새로운 모욕도 견뎌낼 힘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 젊은 공작은 거의 매일 그들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노인들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거워했다. 그는 저녁 내내, 어떤 때는 한밤중까지 그들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말할 것도 없이 그의 아버지가 마침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또다시 추악한 유언비어가 등장했다. 그는 전과 같은 주제로 매우 불쾌한 한 통의 편지를 써서 니콜라이 세르게이치를 모욕했고 아들에게는 이흐메네프네 집을 방문하는 것을 엄하게 금지했다. 이 일은 내가 그들에게 오기 전 2주일 전에 일어났다. 노인은 굉장히 슬퍼했다. 어찌 이런 순진무구하고 고결한 자신의 나타샤가 다시 이 더러운 비방에 이 비열한 일에 휘말리다니. 그녀의 이름은 전에도 이미 그를 모욕했던 그 사람에 의해 모욕적으로 입에 오르내린 적이 있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다니. 처음 며칠 동안 그는 절망에 사로잡혀 자리에 누웠다. 이 모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비록 내가 지난 3주일 동안 병이 들고 비간에 사로잡혀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있었지만 나는 이 모든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나는 또한 알았다. 아니, 나는 아직 그때 단지 예감했을 뿐이었다. 아니, 알았더라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에게 지금 이 일 말고도 무엇인가가 틀림없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그들을 조바심 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음을 나는 큰 걱정을 안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렇다. 나는 고통스러웠다. 나는 진실을 알아맞히는 것이 두려웠다. 그것을 믿어야만 하는 사실이 두려웠다. 나는 모든 힘을 다해 운명의 시간을 피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을 위해 기어이 오고야 말았다. 이날 저녁 무엇인가가 나를 그들에게로 이끌었던 것이다. 그래 바냐. 마치 혼돈에서 깨어난 듯 노인이 갑자기 물었다. 자네 혹시 몸이 아팠나? 왜 그렇게 오래 안 왔는가? 자네에게 죄를 지었네. 내가 오래전에 자네를 찾아보려 했다네. 언제나 그리고 그는 다시 침묵에 잠겼다. 몸이 아팠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몸이 아팠다. 5분이 흐르고 그는 그 말을 되풀이했다. 그래, 아팠다. 내가 그때 자네에게 말하고 주의를 주었지. 자네 새겨듣지 않았군, 그래. 아닐세, 이 사람아. 먼 옛날부터 뮤즈는 배고픈 채로 다락방에 앉아 있었지. 그리고 계속 그럴 거야. 그렇다. 노인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다면 그는 나와 배고픈 뮤즈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얼굴엔 누런빛이 돌았고 그 눈 속에는 그 어떤 망설임, 그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물음이 들어있었다. 그는 어쩐지 성급했고 여느 때와 달리 신경질적이었다. 노부인은 불안하게 그를 바라보며 머리를 주걱거렸다. 그가 한 차례 몸을 돌렸을 때 그녀가 나에게 은밀히 머리를 끄덕였다. 나탈리아 니콜라이예브나는 건강합니까? 집에 있나요? 나는 걱정에 쌓여있는 안나 안드레이예브나에게 물었다. 집에 있네. 집에 있어. 그녀는 내 물음에 곤란한 듯 대답했다. 그 애가 곧 자네에게 직접 인사하러 올 걸세. 서로 3주 동안 못 보다니. 가벼운 일은 아니야. 그 애가 아주 달라졌어. 아픈지 건강한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 신이여 도우소서. 그리고 그녀는 남편을 머뭇거리며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요? 그 애한테 아무 일도 없어요. 니콜라이 세르게이치가 마지못해 무뚝뚝하게 말했다. 건강해. 그래. 그 애도 컸어.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야. 그게 다야. 누가 처녀들의 고뇌와 변덕을 이해하겠는가. 마지막에는 변덕까지. 안나 안드레예브나가 성난 목소리로 대꾸했다. 노인은 입을 다문 채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맙소사. 정말로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나는 두려움에 쌓여 생각했다. 그래 자네는 어떻게 되어가는가? 그가 다시 말을 시작했다. 비는 여전히 비판을 늘어놓고 있나?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대답했다. 에이, 바냐. 그는 손을 한 차례 흔들고
결론을 맺었다. 비평이라니 무슨 일이람. 그리고 문이 열리며 나타샤가 들어왔다. 여기까지 상처받은 사람들도 읽어봤는데요. 지금까지 뭔가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